안녕하세요, 손치콩입니다. 제가 오늘 들고 온 비디오는 독특한 분위기와 심리적인 긴장감을 확실하게 보여줬던 일본 스릴러의 걸작, 바로 이 영화 큐어입니다. 아주 표지가 강렬하죠. 큐어는 1997년도에 개봉한 영화로 부로자와 기요시 감독님의 뛰어난 연출력과 긴장감 넘치는 스토리로 관객들에게 심리적 충격을 안겼던 그런 작품입니다. 이 영화는 인간 본성과 내면의 어두운 면을 탐구하는 영화로서 보는 내내 제 심장을 서서히 조여오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구로자와 기요시 감독님의 작품은 20대 때 밝은 미래를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분위기가 너무 기괴한 느낌이 들어서 구로자와 감독님의 다른 영화는 손이 안 가더라고요. 이 작품은 봉준호 감독님이 살인의 추억을 만들 당시 가장 큰 영향을 줬던 작품이라고 인터뷰에서 밝힌 적이 있습니다. 큐어와 마찬가지로 살인의 추억에서도 영화 전체의 분위기는 콘트라스트가 강하고 색이 바랜 묵직한 영상미를 보여줬습니다. 두 영화 모두 연쇄 살인 사건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이 작품은 구로자 감독님이 인터뷰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심리 스릴러의 걸작, 양들의 침묵을 보고 큰 영감을 받아 곧바로 커피숍으로 달려가 큐어의 초기 구상을 하셨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구로자 감독님은 양들의 침묵에서 한니발 렉터와 클라리스의 대화가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감독님은 이미 잡혀있는 범인과 수사관과의 대화를 통해 정보를 캐내는 전개가 소름 끼치도록 훌륭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요소는 큐어에서 타카베 형사와 마미야의 취조실 장면에서 잘 반영되어 있어요. 구로자 기요시 감독님의 또 다른 작품은 회로, 절규, 도쿄 소나타, 스파이의 아내 등의 뛰어난 작품이 있습니다. 회로는 인터넷을 통해 귀신이 나타나는 이야기를 다룬 공포 영화였어요. 구로자 감독님은 스릴러와 공포 영화뿐만 아니라 도쿄 소나타라는 드라마 장르에서도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도쿄 소나타는 일본의 경제 불황 속에서 한 가족이 겪는 갈등과 화해를 그린 그런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는 칸 영화제에서 주목받으며 국제적으로 큰 인정을 받으셨어요. 최근에는 스파이의 아내로 제77회 베니스 국제영화제 은사자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여기 표지를 보시면 일본의 국민 배우인 야쿠샤 코지 형님. 진짜 유명하시죠? 코지 형님은 큐어에서 연쇄살인 사건을 조사하는 형사 다카베 역을 깊이 있는 내면 연기로 펼쳐 보이셨어요. 야쿠쇼 코지 형님의 대표작은 중년 셀러리맨이 춤을 배우며 인생의 변화를 겪는 이야기를 감동적으로 그려낸 셸리 댄스. 아주 재밌죠. 이야기도 아주 재밌어요. 그리고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받은 이마무라 쇼헤이 감독의 운하기 등이 있어요. 최근에는 빈 벤더스 감독의 퍼펙트 데이지에서 청소부 히라야마 역으로 제76회 칸 영화제 나무 주연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배우죠. 또 다른 주인공은 악역인 히라가와 마사토가 있죠. 여기 잘 안 보이실 텐데 큐에서 아주 기분 나쁜 캐릭터였어요, 진짜. 저한테는 생소한 배우였는데 큐에서는 기억을 잃은 수수께끼의 남자 마미야 역을 맡았습니다. 하기하라 마사토의 연기는 영화의 긴장감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영화에서 마미야는 아주 연약해 보이지만 정말 무시무시한 캐릭터였어요. 하기하라 마사토는 제일교포 2세인 최양일 감독의 다른 어디에 떠있는가, 막스의 산으로 일본 아카데미 신인상과 나무 조연상을 수상했고 이 영화 큐어에서는 일본 아카데미 나무 조연상을 수상한 실력파 배우입니다. 이 영화는 인물들을 관조하는 듯한 카메라 앵글을 보여줍니다. 대부분의 장면들이 현란한 카메라 움직임을 배제하고 인물들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지켜보게 만들죠. 롱테이크와 고정된 카메라를 통해 인물들의 미세한 움직임과 표정을 강조해 심리적인 긴장감을 극대화하며 극의 사실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촬영과 조명은 영화의 어두운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콘트라스트가 강하며 차가운 회색 톤의 영상을 만들어냈습니다. 구로사와 감독님은 의도적으로 마미야의 장면에서는 상당 부분 로우 앵글을 촬영하여 그의 위협적인 존재감을 강조했어요. 이는 마미야가 타카베를 압도하는 듯한 인상을 주며 그의 쇠뇌 능력을 시각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타카베의 불안과 무능력함을 표현할 때는 하이 앵글로 촬영을 했습니다. 이는 타카베가 처한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그의 내면적인 갈등을 시각적으로 나타내죠. 또한 영화 전체적으로 기괴한 음향 효과가 공포감을 증폭시켜줍니다. 저는 큐어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음식이 소고기 스테이크입니다. 극중에 아내 때문에 화가 난 타카베가 생고기를 집어 던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다들 기억하시죠?
마지막 식당 장면에서는 반대로 타카베가 즐겁게 소고기 스테이크를 먹으면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아하게 소고기 스테이크에 와인 한 잔 때리면서 큐어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마트에서 소고기를 사와서 버터에 한번 구워봤습니다. 아주 냄새가 지금 미쳤어요. 고소한 냄새가 확 올라와요. 그리고 와인도 한 병 샀는데 제가 뭐 와인에 대해서 아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가성비 좋은 와인으로 하나 구매했습니다. 먼저 와인으로 입가심하고 소고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사온 거는 스테이크는 아니고 구이용이에요. 예, 구이용 등심. 자, 스테이크는 아니어도 한번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와인을 한 잔 먹어볼게요. 야, 이거 따야 되는데. 와인을 거의 따본 적 있어야지, 이게.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는지, 제 나름대로 방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칼로 해야 되나 보다. 껍데기를 벗겨주고. 잘 될라나? 자, 와인 한번 시원하게 한번 따볼게요. 이거 될라나 모르겠네. 한 방에 성공해야 되는데 이거 막에 이거 들어가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는 건가? 잠깐만. 이렇게 하는 건가? 큰일 났다. 뭐야? 막에 빠질 것 같은데? 천천히 따볼게요. 이거 미쳤어요, 지금. 지금 코르크가 깨지려고 하는데? 어우, 큰일 났다. 자, 살살 해가지고 한번 빼볼게요. 어우, 됐다. 성공. 이거 와인도 먹어본 사람이 먹어보는 거지. 괜히 흉내 한번 냈다가 이거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한 잔 먹어볼게요. 긴장했어.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한번 맛 좀 보겠습니다. 이게 단맛이 살짝 있고 약간 좀 뭐라 그러지? 드라이하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는 좀 단 거보다 약간 좀 드라이한 게 저는 좋습니다. 마트에서 10,000원도 안 합니다. 이거 소고기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버터에 구웠더니 약간 겉이 좀 탄 느낌이 들어요. 소금장하고 여기 쌈장하고 여기 김치 조합이 참 이상하죠? 네, 느끼할까봐 김치도 좀 준비했어요. 자, 일단 기름장에 한번 먹어볼게요. 여러분도 소고기 드실 때 버터에 한번 구워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조합이 괜찮은데 이거? 화이트 와인? 김치도 하나 먹어주고 약간 느끼할 수 있는데 김치가 싹 잡아줘요. 이게 쌈장에 한번 먹어볼게요. 맛이 어떨지. 쌈장도 괜찮네요. 예, 어울려. 이게 또 소주하고 맥주하고 좀 다른 느낌이 있네요. 약간 좀 럭셔리해진 느낌? 가격도 그렇게 안 비싸잖아요. 가끔 기분 낼 때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무식하게 먹진 않죠, 보통. 여러분도 한 잔. 짠! 이제 영상 일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좀 일이 많이 없어가지고 힘듭니다. 예. 여러분도 좀 경기가 안 좋아서 힘드실 텐데 힘내시고요. 버텨야 됩니다. 예, 저도 버티고 있고 여러분들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화이팅 합시다, 우리. 화이팅! 이 영화의 줄거리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영화 오프닝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타카베의 아내 후미에가 정신병원에서 프랑스의 전래동화 푸른 수염을 낭독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곧바로 영화는 한 중년 남자가 터널 배수관에서 떼어낸 쇠파이프로 모텔에서 매춘부를 살해하는 갑작스러운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범인은 매춘부의 가슴에 칼로 X자로 그어진 표식을 남깁니다. 이어서 형사 타카베가 현장을 둘러보는데 범인이 매춘부를 살해하고 옷과 신분증을 그대로 놓고 현장을 떠난 것을 확인합니다. 이상한 상황에 의아함을 느낀 타카베는 복도 배전함에 알몸으로 숨어 떨고 있는 범인을 붙잡아요. 경찰 조사를 받던 범인은 범행은 인정하지만 왜 여자를 죽였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어서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인 낯설고 기괴한 20대 남자 마미아의 등장을 보여줍니다. 카메라는 바닷가에 하늘을 올려다보는 그를 멀리서 관조하듯 농샷으로 비춰줘요. 마미아를 낯설고 신비롭게 연출을 한 것이죠. 마미아는 우연히 남자 교사를 만나 이야기를 하는데
하는데 자신이 누구인지 여기가 어디인지 인지하지 못합니다. 교사는 마미아가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이라 생각해 부인과 함께 사는 집으로 데려갑니다. 자신의 이름을 겨우 기억해낸 마미아는 교사와 대화하며 아내와의 관계에 대해 불쾌할 정도의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 다음날 마미아는 사라지고 교사는 아내를 살해하고 2층에서 뛰어내려 자살 시도를 합니다. 교사 아내의 가슴에도 여지없이 X자 표식이 그어져 있는 것을 알게 된 타카베는 이것이 연쇄 살인이라고 직감을 합니다. 병원에서 깨어난 교사는 정신적 이상 행동을 보이며 타카베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그는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아내를 살해하고 싶다는 충동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며 모호한 답변만을 합니다. 전염되듯 연쇄살인이 차례로 벌어지는 상황에 타카베는 혼란을 느껴요. 타카베를 돕는 친구인 정신과 의사에게 최면 암시에 대한 이야기를 묻습니다. 그리고 2층 지붕에 올라가 있는 마미아를 발견하는 순경 오이다가 등장을 합니다. 오이다가 뛰어올라가 마미아를 말려보지만 그대로 추락하게 돼요. 지붕에서 뛰어내려 부상을 당한 마미아를 파출소로 데리고 온 오이다는 이것저것 묻게 됩니다. 마미아는 오이다와 이야기를 하며 라이터 불빛으로 체면을 걸어요. 여기서 처음으로 마미아가 어떤 방식으로 연쇄살인을 벌이게 만들었는지 알게 됩니다. 감독은 연쇄살인의 미스테리를 점층적으로 보여주며 관객에게 충격을 안겨요. 첫 살인에서는 마미아는 언급도 되지 않다가 그가 체면을 거는 방식이 불가불이라는 오브제를 사용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음날 아침 따뜻한 햇살을 비추는 파출소에서 오이다는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던 동료를 권총으로 살해합니다. 이때 진짜 충격적이에요. 살인을 난 오이다를 신문하는 타카베는 누군가를 만나지 않았냐고 그를 추궁합니다. 마미아는 인간 내면의 악을 끌어내려는 듯 만나는 사람마다 체면 암시를 걸어 살인을 하게 만들어요. 이게 진짜 무섭죠? 이게 마치 한국 영화 연가시에서 기생충들이 머릿속에 들어가가지고 사람을 조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드는 거죠, 사람을. 마미아는 사람 내면의 악마성을 깨우는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한잔 할게요. 줄거리를 좀 얘기하다 보니까 목이 마르네요. 이게 기분 좋게 올라오네요. 좀 식었는데 그냥 한번 먹어볼게요. 식어도 맛있어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던 마미아는 여자 의사에게 물을 사용해 체면 암시를 겁니다. 이후 의사는 화장실에서 어떤 여자를 끔찍한 방법으로 살해합니다. 영화 중반이 되어서야 타카베는 병원에 숨어있던 마미아를 찾아내 검거하게 됩니다. 마미아에게 살인을 저질렀던 용의자들의 사진을 보여주며 만난 적이 있냐고 묻지만 모호한 답변만을 늘어놓게 되죠. 타카베는 마미아를 추궁한 끝에 의과대학 정신과 학생이라는 것을 알아냅니다. 타카베는 마미아의 집으로 가서 살펴보다가 그가 쓴 체면술에 대한 논문에서 메스머에 대한 단서를 얻어요. 메스머는 100년 전 최초로 체면요법을 개발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내요. 마미아는 타카베에게도 진정한 당신은 누구냐며 인간 내면의 본성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타카베가 마미아를 계속해서 신문하는 것을 보면서 후에 그가 체면에 걸려 아내를 살해하는 것을 아니까 조바심이 났어요. 그런 암시적인 상황 때문에 관객들을 더욱 긴장하게 만듭니다. 정신질환이 있는 타카베 아내는 항상 빈 세탁기를 돌리는 강박을 가지고 있어요. 점점 아내의 상태가 심해지는 것에 타카베는 그녀를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킵니다. 악의 전도사인 마미아는 타카베의 친구인 정신과 의사를 자살로 죽음을 맞게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미 체면에 걸린 타카베가 친구를 죽였을지도 모른다는 암시를 줍니다. 타카베는 마미아의 싸움에서 한계를 느끼고 점점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갑니다. 그러던 중 정신병원에 갇혀있던 마미아는 도망치게 돼요. 근데 알고 보니 타카베 형사가 일부러 풀어준 거예요. 타카베는 마미아가 숨어있던 곳에 찾아가 총으로 난세해 그를 살해합니다. 그리고 정신병원에 있던 아내는 안타깝게 시체로 발견이 됩니다. 아내는 누가 죽였는지 나오지는 않는데 아마도 체면에 걸린 타카베가 죽이지 않았나 싶어요. 마지막 장면은 늘 가던 식당에서 마치 무거운 짐을 덜어낸 듯 맛있게 식사를 해춘 타카베가 커피를 마시며 여유롭게 담배까지 피우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그곳의 종업원이 뭔가 홀린 듯 칼을 쓱 집어드는 장면으로 살인을 은유적으로 예고하며 끝이 납니다. 이제 마미아에게 전도된 타카베는 마미아와 같은 인물이 되어 있는 것이죠. 아주 섬뜩한 엔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화 초반에 후미에가 푸른 수염 이야기를 읽는 장면을 말씀드렸는데 잔혹 동화인 푸른 수염은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푸른 수염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사실은 전처를 모두 죽이고 시체를 보관한 남자를 다루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화 큐어에서도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이 내면에 숨겨진 어두운 본성을 드러내는 것처럼 푸른 수염을 통해 주제를 암시하고 있죠. 마미아라는 캐릭터는 체면을 통해 사람들을 내면에 숨겨진 증오와 악의를 끌어내어 살인을 저지르게 만듭니다. 푸른 수염 이야기는 이러한 인간의 이중성과 내면의 어두운 본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장치로 사용이 됩니다. 이러한 테마와 상징을 통해 영화 큐어는 인간의 심리와 본성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큐어를 관람하실 때 각 장면과 캐릭터를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영화를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구로자와 기요시 감독은 그의 독창적인 연출과 깊이 있는 이야기로 전 세계 영화 팬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세련된 앵글과 편집, 그리고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력으로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걸작 스릴러 큐어 강력 추천드립니다. 진짜 추천드려요. 현재 쿠팡 플레이, U+ 모바일 TV 등에서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영화 살인의 추억이나 곡성을 좋아하시는 미스테리 스릴러 팬이라면 분명히 만족스러운 작품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옛날을 추억할 수 있는 작품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큐어의 명대사 하나 하겠습니다. 범죄는 늘 특별한 의미가 있어 보이지만 대부분 무의미하죠. 당신은 누구인가요? 당신의 진짜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인간 내면을 심도 있게 파고든 걸작 공포 스릴러 큐어 리뷰였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I'll be back.